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 취지와 그 결과를 아주 소상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야 의원의 평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의원님 또 소속구 외통이기도 한데요. 예, 최근에 외통위로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모두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총평을 해주신다면? 일단 대통령께서 한 20분 이상 이제 모두 발언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를 하고 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한 게 미래와 또 국익을 위한 결단이다. 한일 관계도 미래를 위해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네. 사실 역대 대통령도 언급하셨습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어서 원수라도 필요하면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발언. 또 김대중 대통령이 50년에 불행한 이 역사 때문에 1500년의 교류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네. 이런 등등의 이제 또 윈스턴 처칠의 발언도 소개하셨죠. 네. 과거와 현재와 싸우면 미래가 희생당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그 발언의 어떤 전반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 공감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그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의 반발은 어떻게 그러니까 지켜보세요? 이 반발에 대해서는 좀 제가 어제도 외통위를 밤늦게까지 했습니다만은 네. 너무 막혀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막 잊고 있다. 자꾸 민당을 보면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사라진 게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그 10월인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 김대중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비록 한국이 피해자이지만은 먼저 화해 손을 내밀자. 그러면서 가해자의 일본의 사과 협력을 이끌어내자.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의 80%가 반대하는데도 이 소위 말해서 문화 개방, 일본 문화 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결단이고 결국 지금은 한류가 이제 일본에서 대단히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대중 정신의 결단을 이어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김대중 정신을 다 잊고 있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이 외교에 여야가 없는데 자꾸 국내 정치를 이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이 방어를 위해서 어떤 그런 걸 끌어다가 자꾸 외부로 이런 한일 관계로 눈을 돌리는 건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민주당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게요,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안 제시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손잡고 미래로 가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하나도 한 게 없이 대안 제시도 없이 맨날 죽창가나 부르고 반일 선동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도 없이 맨날 반대만 하는 집단. 근데 의원님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나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행정부 차원의 어떤 뭐 결정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이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판단이죠. 그러면 문재인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1965년 한일 기본 조약하고 청권 협정하고 괴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괴리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행정부의 노력이죠. 그게 국가 원수로서 할 문재인 대통령의 책무죠. 그 당시에 이낙연 국무총리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해보려고 했고 또 문희산 전 국회의장도 2+2 알파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해서 가무라 다쿄 이란 이 위원연맹 반사장하고도 대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싸그리 무시한 게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과거 민당 정부에서 보면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런 식의 결단을 통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물꼬를 텄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2004년도 제가 알기로 고이즈미 주니치로하고 제주도에서 정상회담하면서 앞으로 이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더 이상 의제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한일 FTA 협상을 처음으로 개시해 나간 것도 누구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소위 말해서 민당 정부에서 뭔가 한일 관계 돌파구를 열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한일 관계를 망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친 장본인들이 계속해서 무슨 반일 선동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의원님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의원님의 말씀은 사법부의 판단이었지만 그 실행 단계에서 행정부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못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예 국회 차원에서 우리 문희상 의장이 얼마나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했다라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그러면 지금 해법이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를 안 받는 게 지금 15분 중에 1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3분이 살아계셨고요.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히려 피해자 유족 하면은 오히려 받아들일 분이 더 많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원하는 전범 기업들의 사죄, 배상 참여가 없죠. 그러나 이런 식의 화해의 물꼬를 튼 다음에 일본도 변화할 거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 아닙니까? 근데 의원님 여기서는 다수결의 원칙은 성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수결이 아니라 하여튼 지금 현재 피해자들이 반대한다. 그런 식으로 앵커분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죠. 근데 세 분이 지금 못 받아들인다고 선언한 건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노력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앞으로 이런 분들이 1000명의 원고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 한일 관계가 매번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고도화됩니까?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 질문까지만 드릴게요, 의원님. 자, 그러면 그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발표를 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게 순서상 맞는 거 아닙니까? 물론요. 한번 보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민관협의회를 맡아서 4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분들도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찾아갔습니다. 그중에 못 받아들인 분도 있고 받아들인 분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고도화됩니까? 지금 최근에 19일 날 800m 상공에서 모 핵탄두 실험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위에다가 800m 위에서 만약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북핵 문제가 고도화되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등한시합니까? 그럼 이런 거 해결을 위해서 한일 간의 군사협력이 필요하죠. 잠깐만요. 그 군사협력의 구체적인 그림이 어떤 거예요, 의원님? 설명 좀 해주신다면. 군사협력이라는 게 물론 군사동맹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사일 고도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가 기억 7월 말인가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했습니다. 우리 합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두 개 미사일이 쐈는데요. 하나는 430km, 하나는 690km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둘 다 600km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합참이 정정을 했습니다. 왜? 일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정찰 위성 한 기도 없습니다. 일본은 벌써 9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북핵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이 이런 식으로 가고 되는데 맨날 과거 사령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수치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데 이 여론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그러면 개선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80%가 이 한일 관계 정상에 반대했습니다. 외생문화 개방이라고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여야가 다 칭송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1960년 한일 기본조약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불효 외교라고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한일 기본조약 정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 분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해렸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기현 대표 출범 후에 이른바 김기현 대표가 경선 때 연포탕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사가 있었는데 연포탕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평가하세요? 연포탕이라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연포탕 아니냐면요. 제 생각에 좀 더 이 경쟁자들
소위 말해서 누구냐 안철수 후보, 뭐 황교안 후보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네. 좀 얘기를 듣고 연포탕의 취지를 살린 인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좀 이 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참 혼연일체가 돼서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작동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이른바 대야전선을 강력히 펴기 위한 인사다. 예. 자, 그러면 결국은 관건은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마침표가 될 것 같은데. 예. 보도를 보면 의원님도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설 거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경선에 나선다 뭐 한다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제 당이 전당대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내부적인 분열,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의 김기현 대표 안착하게끔 이렇게 돕는 게 순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나오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이 지도부가 보면은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영남권 아닙니까? 네. BK죠. 네. 그래서 수도권 출신, 지금 수도권 민심이나 중도층이나 MZ세대의 민심을 좀 이렇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도권 대표론이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니까 저가 이제 충청 출신의 수도권 의원이고 또 뭐 외교 쪽이고 또 비윤 소위 말해서 비윤하고도 제가 이제 소통이 원활하고 과거에 또 원내석 부대표도 한 10년 전에 한 이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원내대표에 좀 나서라라고 강력히 권유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이제 상황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이게 뭐 언제 하겠다라는 그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 조영 대표의 임기가 뭐 4월 끝나는데 언제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당내에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퇴임 시점이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언제까지라고 딱 확정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 자녀 임기라고 했는데요. 그 당내에서는 뭐 그게 4월 초다. 그러나 예, 4월 7일 뭐 8일 이렇게 4월 얘기 7일인데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야당도 원내대표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시기를 맞추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그때 좀 그 무리익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고요.